지난주에 우리 12주차 논술 하다 말았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요. 12주차 교재 28쪽 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28번부터 이제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데 논제가 윗글의 상수를 통해 조선 책략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유생들이 각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쓰래요. 자, 그래서 조선 책략이 주장하는 바가 뭐고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 조선 책략 을 보노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이제 개화정책에 반발한 내용인데 조선 책략의 내용에 대해서 유생들의 생각을 다룬 책이네요. 생각을 다룬 내용이네요. 그럼 조선 청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 섬기는 바이며 해마다 옷과 비단을 보내는 수레가 요동과 계주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조공이죠. 그죠? 조공을 많이 바쳤다라는 얘기고요. 신의와 절도를 지키고 속방의 직분을 충실히 지킨 지 벌써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우하면서 조공을 보낸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중국을 사대했죠. 그래서 이것을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섬기는 나라라고 한 거죠.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매어 있던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매어 있던 나라입니다. 삼포회란이 어제 일을 갖고 임진왜란의 수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땅을 잘 알고 수륙 요충지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점거되었죠.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를 어찌 막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죠? 미국에 대해서 봅시다.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공유로 불려들었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찌 응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 그러면 조선 책략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짐작하시나요? 바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개화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개화하자.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의 국가의 문을 열어서 교류하자는 내용일 것 같네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우리와 친하게 지내서 200년이 넘게 우리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내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누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을 배척하자는 이야기인데, 일본은 우리에게 예전에는 매었던 나라이고 삼포외란, 임진왜란이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인한 우리의 수건이 가시지 않았다. 자, 우리의 수건은 오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다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이 삼포를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과 더 그죠? 친하게 지내면 개화를 하면 그죠? 그들이 우리를 또 쳐들어올 것인데 이걸 어찌 막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타인의 권유로, 즉 중국의 권유로 불려들였다가 그들의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어려운 청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 반대한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나왔어요.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관계가 없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들어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의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실로 삼아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러시아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하물며
게다가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다. 다 오랑캐로 보고 있는 거죠. 오랑캐. 그죠? 누구든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겠습니까? 두만강 일대는 국경이 서로 맞닿아서 있습니다. 저들 러시아가 일본에게 이미 시행한 예를 따르고 미국이 신설한 조약을 근거로 터전을 요구하며 거기에 와서 살고 물품을 요구하여 교역을 독점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반대요. 전하께서는 장차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내용인데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을 근거로 반발하는 내용이므로 그죠? 조선 책략에 쓰여 있던 것은 러시아에 대한 방어책으로 미국, 일본, 청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그죠? 연합하면 안 된다.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다 배척해야 한다는 유생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위정 척사 운동은 무엇이냐면 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물리친다. 이것은 유교적 정치 윤리 사상인데 그럼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개화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반대말? 개화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조선 책략의 주장은 미국, 일본, 청과 연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주장이죠. 그리고 유생들은 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네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속방은 뭐냐면 속국이란 얘기요. 의 절의를 지켜왔으므로 더 친할 것이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과 수교하면 우리 속사정을 알고 있어서 다시 침범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던 나라이므로 과도한 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수교할 수 없다. 러시아는 우리의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고 침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교할 수 없다는 유생들의 생각이었네요. 29번 논제 봅시다. 윗글은 일제강점기를 억압과 수탈의 시기로 보는 식민지 수탈론과 현재 한국 자본주의 성장의 원형으로 보는 근대화론 간의 논쟁이다. 이를 보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그것이 식민지 수탈이냐 아니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냐 를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래요. 그러니까 두 주장 다 맞는 거죠. 식민지 수탈론이라 해도 맞고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봐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논술하라 라고 할 때는 제가 우리 개소이제 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의 입장을 써요. 그게 이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써요. 그 다음에는 반론, 물론 그렇지 않은 입장의 좋은 점도 쓰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끝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평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정책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한쪽은 우리가 익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여 당시는 물론 이후의 경제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식민지 수탈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일제 침략이 없었더라면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싹이 성장하여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했을 거라는 내재적 발전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두 이론은 오랫동안 한국 민족을 억압하고 한국 경제를 몰락시킨 일제에 대한 항일 투쟁의 강력한 지원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이론의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은 전통 한국 사학자가 아니라 한국 근대 경제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이론이 근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적인 측면 또는 외래적 요소들이 미친 영향들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고 일제 침략과 억압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개발의 측면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식민지 시대를 연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탈과 억압이 아닌 개발과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수탈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개발을 통한 수탈이라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식민지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근대사회에 어울리는 농민, 노동자, 자본가 등의 근대적 계급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평가에서는 무엇을 배제한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억압은 배제하고 경제적 측면만을 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학계는 물론 일반 여론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식민지 시대를 새로운 관점으로 고찰,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이는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은 물론이고 친인 지주나 자본가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대립되는 관점은 논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의 관점을 취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논리성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식민지 수탈론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필자는 일제를 억압과 수탈의 시기로 보는 식민지 수탈론에 동의한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억압과 재산 수탈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성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이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소설 만세전을 보면 주인공은 일제의 수탈의 유랑을 택해 만주로 갔으나 그곳에서의 삶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이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던 약혼녀 역시 비참한 생활을 하며 마지못해 살고 있었다. 물론 문학에게 허구가 가미되었을지라도 다른 문학 역시 고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는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일제시대의 신문물이 개발되거나 수입되어 경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보다 우리 민족의 고통은 씻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이기에 식민지 수탈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다른 근대화론으로 쓰셔도 적절한 것입니다. 근거만 확실하다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30쪽인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볼게요. 자, 분할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중임은 임기가 끝났지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개헌은 헌법을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수용,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파병, 군대를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8.15 직후 여운형은 8.15 그죠? 8.15 광복 직후에 여운형이 좌우익 합작 형태로, 그러면 좌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좌파, 공산주의파. 우는 우파, 민주주의파예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15라는 광복을 맞았죠? 그죠? 광복 이후에 그동안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이루어진 정부 형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여운형이. 그래서 정부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이 몇 년에 일어났죠? 38년부터 45년까지 이어진 세계적 전쟁이죠. 근데 여기에서 승리한 국가가 이제 연합국인데, 이 연합국에서는 뭐 미국, 일본,
일본은 빼고요. 뭐 미국, 소련, 뭐 영국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종주국이 누구냐? 일본, 또 독일,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들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이 일본의 뭐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 30도를 경계로 군대를 보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누가요? 소련과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38도 선을 경계로 이쪽은 누가? 소련이, 이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하여 뭐 했어요? 신탁 통치했죠. 대신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 기간은 최장 5년이에요. 그래서 신탁 통치가 3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정부를 마련했죠. 정부를 꾸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봅시다. 또한 미국의 무슨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 전쟁의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자,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게 1960년대죠. 그래서 이때 베트남이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는데 우리가 파병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죠. 결국 항쟁 18일 만에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뭐뭐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게 전두환 정부가 맞네요. 4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중임은 뭐예요? 연속해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었으므로 4년 혹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5번 그러나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 참민의원으로 나뉘었던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는 개헌, 헌법을 바꿨어요.을 단행한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취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이렇게 개헌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집권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번 31번 다음 제시된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세요. 자, 신탁은 뭐냐? 믿고 맡긴다는 얘기고요. 유상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얘기고, 하야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얘기죠. 누구의 얘기요? 박정희의 얘기죠. 박정희. 아니고 이승만 얘기네요. 이승만. 그죠? 박정희는 이제 시해가 아니고 저격당했고, 그죠?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해서 하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1948년 9월 국회에서 48년 이제 대통령을 뽑기 전에 국회를 먼저 소집했죠. 국회에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반민족이 뭐야? 민족의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성되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좀 권력이 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이지만 이승만이 이제 힘이 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누구의 편을 든 거죠? 이 친일파와 연관이 많았기 때문에 친일파 편을 들어서 이 반민족이 바로 이제 친일파를 말하는 건데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3번 볼게요.
결국 그동안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땡땡이 일어났다. 뭐예요? 4.19 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거죠. 34번 이들의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독재. 그러면 부정선거 뭘로 이제 선거 뭐 의원단이 국민을 선거위원단이 아니고 선거위원단을 포섭했죠. 그래서 이 선거 용지를 바꾸는 그런 부정선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계속 이제 정권을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장기 집권했어요? 12년간.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제 지속한 거죠. 그 다음 34번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할 때 뭐에 대한 이야기를 똑바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부정행위 잘못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을 수가 없었겠죠. 왜? 그 대가로 그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요즘에는 그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진 않지만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어쨌든 청산되지 못한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박정희 정부가요. 그럼 이 자금을 어디다 썼어요? 경제개발 정책에 썼죠. 그래서 이게 참 그죠? 이 칼날의 양면과 같이 아주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이죠. 그 다음에 35번 땡땡에서는 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바꿨어요. 원래 처음에 1948년에 대통령 임기 4년이고 중임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직권함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누가?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중임 제한을 없애면 몇 번이건 임기를 되풀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임 제한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개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개헌 헌법을 다룬 말로 새로운 헌법이라고 해서 유신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신 헌법을 통해서 이제 누가? 박정희가 몇 년간 19년간 장기 집권한 거죠. 언제부터?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 간선제는 뭐냐면 직선제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고 누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바꿨다. 그래서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다음 36번 봅시다. 전두환 대통령은 언제 대통령이에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이때는 또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화 요구를 막기로 결심하고 이에 무엇을?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김대중 등 정치인을 체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권한으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력으로 경계하는 건데 무슨 사건을 말해요? 5.18 민주항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18 민주항쟁이 왜 생겼습니까? 자,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잠깐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이르는 말이죠. 맨 처음에 발달하게 된 원인이 뭐냐? 1980년대 당시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바로 박정희였죠.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이 장기간 군사 독재를 하면서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죠. 그래서 1979년에 연속적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10월 4일에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의 장기 그 독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하고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마 항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와 박정희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정부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최규하가 과도 정부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으로 이행되기 전에 잠깐 최규하가 이제 임시 정부인 거죠. 맡게 됐는데 이때 전두환이 군부 세력이었어요. 이제 군대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이 등장하여서 12.12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12.12 사태는 뭐냐면 12월 12일 날 1979년 12월 12일 날 이 신군부 세력인 하나회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였어요. 그들이 주동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군부를 장악한 거죠. 그러니 이 최규하 과도정부는 이제 아무 권력이 없어진 거죠. 이에 국민들이 이 군부의 집권 야욕에 대해서 저항을 일으켰는데 37개 대학에서 계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리고는 서울에서 5월 15일 날 저항 세력이 이제 신군부 세력을 위협했지만 흩어져요. 그런 후에 김대중과 김종필 역시 이제 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들을 연행합니다. 그리고는 이 광주라는 곳까지 그죠? 광주를 광주에 계엄령을 계엄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계엄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이제 무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죠? 9일간 그죠? 계엄령을 내려서 이제 광주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학살당하고 대참사가 있었지만 끝끝내는 누가 전두환이 정부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번 문제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성장 중심 경제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랬는데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 얘기죠. 자, 그럼 가문단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 생산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자본으로 공장을 세우고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이었대요. 당시 자본 기술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자격이 아니고 가격이에요. 가격. 오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도 필요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저고가 정책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부터 1980년대니까 1960년에서 70년 사이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기술력은 없고
노동력만 있었으므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세운 다음에 그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최소한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농산물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을 낮췄다는 얘기죠. 이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희생을 낳았다. 그래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양극화 심화의 농촌 인구,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해한 결과가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또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시작이 예고되었다. 그래서 양극화의 심화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일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노동자와 농민인데 저임금을 받고 이 농산물 가격도 저고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빈익분, 부익부. 그 다음에 이 부자인 사람들은 자본가일 거예요. 이 자본가들은 공장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다는 얘기니까요. 이들은 이제 임금을 적게 주니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양극화 현상, 빈부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농촌 인구는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어요? 저 고가 정책 때문에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었으니까 이 농촌에 있는 청년들, 즉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경제력이 아니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게 없어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 빈익빈 부익부와 이촌 향도가 고령화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이제 가난해지는 빈익빈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으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출산 인구가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의학기술도 발전했으니까 원래 있던 인구 중에서 나이가 먹는 사람, 고령화되어 가는 사람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희생되고 노동자들도 희생되고 또 하나 고령화가 시작되고 또 고령화 시작, 그 결과 고령화 시작, 그 다음에 농촌 인구의 감소, 이촌 향도 현상, 그 다음에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요 결과죠. 따라서 가의 내용은 성장 중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폐해, 문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시문가는 성장 중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러면 나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에 사는 22살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료계통의 재단세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 종업원은 3만여 명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네요. 15세 어린 시다공이 뭐냐면 잔심부름을 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일주일에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인해 폐결핵 등으로 많은 숙련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기관 장애는 왜 생기냐면 이렇게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먼지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관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죠.
저희들의 요구는 일일 15시간의 작업을 일일 10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라는 것입니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가 되겠네요. 이 얘기는 가 문단에서도 뭐라고 나오세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나 두 지문으로 볼 때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은 뭐예요? 부작용을 낳았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 폐해가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주어진 지문의 관점으로서 폐해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 폐해는 위에서 정리한 대로 첫째, 뭐라고요? 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나왔다. 우선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부족했으므로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 공장을 세우고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고 또 저고가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이촌양도가 발생하고 고령화로 이어졌다. 결국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노동자와 농민은 하층민으로 전락하면서 최소한의 인권도 영위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라고 그죠? 정리하면 될 거고요.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쓰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2주차 논술 세 번째 파일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파일에서 12주차 논술 끝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